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오늘은 왜 이렇게 단촐하죠? 한 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마 전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의정부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저 금 100돈짜리 현 시세 1억 원 팔찌 2달 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난다. 6개월 넘으면 저거 주운 사람이 갖는다.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아이고 결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운전하다가 부부싸움 나서 홧김에 창밖으로 저걸 던져버렸다는데 분노 조절 잘하셔야 부자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아이고 원샷 잡혔네,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라스베가스 사는 사방 가족이에요. 아침마다 모닝커피와 함께 사만 봤는데 지난 동계올림픽 동안 안에서 완전 짜증났어 하신 이순자님. 자, 얼마 전 한라산 등반길에 예쁜 눈사람 저렇게 한 쌍을 봤습니다.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하산길에 봤더니 저렇게 박살이 나 있더라. 누군지 몰라도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하신 정예주님. 아, 어제 대구 용산 청구 아파트입니다. 아래층 주민이 베란다 흡연도 모자라서 보세요. 꽁초를 화단에다 저렇게 버리더라고요. 영원히 박제해놓고 싶어서 제보했습니다 하신 박상민님. 자, 하늘나라 있는 우리 아빠 유준 씨, 그리고 남은 우리 원 씨 패밀리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시다 하신 원정은님, 그리고 충북 보건과학대 졸업하신 권차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단촐했어요.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도서관 책에 볼펜 낙서입니다. 자, 그동안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누군가 꼭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몰상식한 거야 싶었는데 연예인 배우 김지호 씨 얘긴데요. 최근에 배우 김지호 씨가 SNS에 독서 인증 글과 함께 책 내용의 일부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라벨이 붙은 책 속에 볼펜으로 줄이 그어진 모습이 함께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자기 책도 아닌데 밑줄을 긋다니, 심지어 연필도 아니고 볼펜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김지호 씨는 SNS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제 책을 읽을 때처럼 밑줄 긋는 습관이 나왔다면서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이 훼손한 책에 대해서 새 책으로 제공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이 뭐 들킨 이상 변상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더라고요. 한 번일까요? 습관일까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걸 요즘 용어로 파묘라고 하는데 다른 공공도서도 밑줄까지 그은 정황들이 발견돼서 더 큰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데 바코드가 붙은 책들이 이제 필기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거는 형광펜, 볼펜 같은 것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리꾼들 얘기로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거 아니냐, 사과도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재물손괴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도서관 책 빌리면 아주 곱게 보고 넘기잖아요. 근데 손괴해버린 거죠, 남들 보기에.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되어 보입니다. 보통 밑줄도 그렇고 나 이거 너무 좋아 막 책 접어놓고 연필도 쓰면 안 되는, 연필로 지우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내 것처럼 쓱입니다. 자, 어느 불청객의 기습 등장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평화로운 네일숍 갑자기 띠링 한 남성 들어오더니 나도 네일 아트 좀 합시다. 네? 저희 미리 예약 주셔야 돼요. 자, 그러자 저 남성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그럼 온 김에 콜라 한 잔만 먹습니다. 어머 무슨 콜라, 나가주세요. 자, 저렇게 뒷걸음질 치며 떠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사탕 하나를 들더니 집어들고 뭐야, 너 돼? 맡겨놨어 그거?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달 31일 저녁 시간대에 직원 혼자 손님 네일 시술을 하던 중에 한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도 좀 손 케어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약 안 해서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자 이 남성이 냉장고를 딱 가리키면서 그럼 저 좀 마실 것 좀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제 이걸 거절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저 사탕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직원이 가져가세요라고 하자 사탕을 챙긴 뒤에 그제서야 매장을 떠난 겁니다. 이 제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과 손님 모두 놀라고 겁을 먹었다 이렇게 또 전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밤에 여성 직원 또 여성 손님이 있는 곳에 남성이 불쑥 들어와서 저러니까 무섭죠.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오후. 자, 입구는 패스.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 자, 구석 자리에 차를 저렇게 끽 세우더니요. 운전석에서 남성 내려서 창고 안으로 직진. 자, 그런데 수건을 들고 오는데요. 자, 때마침 나온 사장님과 아이 컨택. 하지만 무시하고 차량에 탔습니다. 자, 잠시 뒤 조수석에서 한 여성 내리더니 수건 잘 썼어요. 빨래는 네가 해. 하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니들 뭐 때문에 맡겨놨어 너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가게의 물건을 사용을 하고 떠나는 모습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24시 세차장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출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는데요. 창고로 들어가더니 수건함에서 세탁을 다 해놓은 수건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매장 안에서 CCTV를 보고 있던 제보자가 직접 밖으로 나왔고 이 창고에서 나오던 남성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 남성은 태연하게 그냥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려서는 사용한 수건을 다시 가져다 놨고 차량은 그대로 떠났는데요. 이 제보자 차라리 양해를 구했으면 좀 사용하게 했을 텐데 말도 없이 쓰고 가니까 정말 황당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평론가님,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야 이게? 그냥 좀 뭐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좀 이용하시던지 저게 뭡니까? 예, 본인 휴지를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민망함은 우리 목. 자, 충격적인 상황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덜컹덜컹 열차 안 좌석 위에 신발채로 양발을 턱 올리더니 일로 와 뽀뽀. 자, 두 얼굴을 맞댄 채 사정없이 스킨십. 자, 이번엔 말이죠. 두 다리를 번쩍 들더니 너 내 거. 자, 그렇게 한참을 그냥 만지작 아주 그냥 열차에서 저렇게 하더니 내립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철도안전법 47조 위반 행위입니다. 민원실, 우리 회사 민원실 전화해서 영상 내리라 마라 하지 마세요. 안 내려. 자, 이게 지하철에서 목격된 상황인데요. 두 커플입니다.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인데 조행동을 한 15분 정도 했습니다. 소란도 피우고요. 이게 스킨십이 좀 과도해 보이죠. 그런 상황인데 옆에 다른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좀 막 떠들고 이러니까 다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거나 민망해했는데 아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 행동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리면서도 알바냐 이런 표현이 이게 젊은 사람들 쓰는 뭐라고요? 표현인데 너네들이 알바 알바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승객들한테 그렇게 핀잔을 주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철도안전법도 위반되지만 뭐 경범죄 처벌법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근데 막 법 위반보다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별로 안 이뻐 보입니다. 이쁘게 사랑을 해야죠. 저기서 소란 일으키면 안 되겠죠. 이거 혹시나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전화해서 영상 내려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안 내려요. 이거 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목격된 의문의 살구빛 물체. 신발만 신은 채로 이 늦겨울에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보무도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 좀 아픈 분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알몸 차림의 남성이 목격이 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신발 빼고 다 살구색이어서 처음에는 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이 좀 했습니다만 나체 상태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성은 속옷도 없이 저렇게 신발만 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큰 도로였기 때문에 저 알몸 남성을 본 사람이 최소 10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제보자는 큰 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이 없는 아주 어두운 골목에서 만났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진짜 범죄죠. 예.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커피 드릴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 동네 친한 지인들과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지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커피숍에 들러 음료를 사가기로 했는데요. 아메리카노 석 잔과 생과일 주스 2잔을 주문했고 생과일 주스가 5분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몇 분 뒤에 바로 옆 식당 요리사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남성은 직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자연스럽게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적고 음료를 시켰는데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 수다를 떨더니 이내 커피 5잔을 테이크아웃 해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남성 손님이 나가자마자 직원에게 물었는데요. 네네네. 손님 커피 이제 곧 나옵니다. 아니 방금 나가신 저분이 저보다 늦게 온 거 모르시는 거예요? 저 손님은 테이크아웃이기 때문에 먼저 드렸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테이크아웃이에요. 저도 5잔, 저분도 5잔. 아이 참. 생과일 주스 시키잖아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직원이 미리 양해의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렇게 황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빤히 보는 앞에서 커피 새치기를 당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직원입니다. 어머 손님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생과일 주스가 여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요. 과일 이렇게 가는 동안 커피 내린 건데 손님도 아메리카노만 시키셨으면 바로 했지. 이건 진짜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 동그라미. 어머나.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다음 사연자 손님이, 어머머머머, 웃기고 자빠졌네. 그걸 내가 왜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순서에 얼마나 민감한데, 커피 빨리 마시고 싶었음 먼저 와서 그분이 주문을 하든가, 그 피해를 왜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요? 이건 새치기입니다, X.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일단 기분 나쁘실 거라는 건 너무 공감합니다. 예, 보고 저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가끔 이런 걸로 화가 나는데 애초에 이제 생과일 주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도 빈번하게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식당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것저것에서 많이 좀 하는데 나오는 일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아마 우리 또 제보자 분께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뭐 제가 항의를 하진 않았지만 저 무지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 사실은 이 나오는 구멍이 한 군데인데 뭐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르게 제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친한 척하면서 뭐 단골 기재하고 이런 부분이 뭔가 나를 배제하고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똑같은 제품이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되는데 생과일 주스 다른 제품이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기분 언짢을 수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완전 기분 나빴거든요. 아무래도 저랑 평론가님이랑 변호사님이 사과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퍼플블루님도 사연자분만 속 좁은 사람 만들어버리시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최선님은 기분 정말 나빠서 나 같으면 싸워요. 또 저도 이런 거 못 참는 성격이라고 울보 여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잔을 만드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그냥 일반 커피를 5잔 주문하셨냐라는 생각에 오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가족분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우 깍쟁이 같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간장치킨으로 이룩한 왕국. 오래 기다렸다. 쇼킹한 탄생을. 마법 같은 맛의 하모니. 투게더 더 퍼펙트 초이스. 후식이 2마리 치킨. 감기 기운 쭉 오를 때 한그린 감기 빠르게 뚝 감기 뚝 약국에서 딱 판피린 밤에는 나이트로. 그거 알아? 국가대표의 3가지 룰. 올유닛? 국가대표급 카드라이너 탄생. KB 국민카드. 건조한 목감기 시즌, 흐르는 코감기 시즌, 뜨거운 열감기 시즌. 감기 시즌엔 화이투벤 동화약품.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명의 중년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세게 가격하는데요. 이 넘어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자 이번엔 머리채를 잡고 흔듭니다. 심지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발로 밟기까지 했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친구의 소개로 한 프로 골퍼, 그러니까 레슨 프로인 것 같아요. 레슨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딸과 함께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 피해자는 혼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딸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서 이제 골프를 좀 배우고 즐겼다고 합니다.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프로 골퍼에게 그 레슨을 받게 됐는데 이 친구는 부산에서 제일 양반 같은 프로 골퍼다라고 남성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레슨이 끝난 뒤에 이 그 프로 골퍼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레슨도 안 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이런 내용의 불편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가정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 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다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관계고 딸에게도 차후에 골프를 가르칠 생각이 있어서 완전히 관계는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3개월 레슨 끝나고 레슨 더 안 받으세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잠을 못 잡니다 하면서 막 플러팅 비스무리한 걸 하더라. 자, 이후 피해자는 어쨌든 이 프로 골퍼의 연락을 받고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 골퍼의 지인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꾸 이제 내보고 지득거리게 하지 마라. 손으로 빼고 있는데. 그런데 난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강제로 뽀뽀를 하는 거예요. 딱 뽀뽀하기 전에 또 나를 강제로 안는 거예요, 또 내를. 그래서 내가 막 미쳤어요. 미치면서, 진짜 좀 심하냐면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아니,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프로가 이런 행동하면 되냐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하냐고. 당신 와이프도 있고, 손자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완전 한참 도를 넘은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프로 골퍼가 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냈고요. 막 골퍼의 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계속 술에 좀 취해가지고 좋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당연히 거절 의사를 밝혔죠. 또 옆에 지인도 여자분이 싫다고 하잖아라고 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애써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때 강제로 손을 잡고 좀 파란 옷. 예, 파란 옷이 이제 프로 골퍼입니다.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기도 하고요. 목에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밀쳐내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강제추행뿐 아니라 폭행까지 있었다는 거. 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 아내와 손자까지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이 프로골퍼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골퍼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지금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아니, 주변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세게 잡고 흔들었는지 피해자가 머리를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아니, 그때 뭐야, 지금? 바닥에 내팽개쳐져요. 발? 네, 그리고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리긴 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퍼의 폭행이 계속됐는데요. 자, 사건 다음 날 제보자가 프로골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겹치는 지인이 많고 또 추행 피해 사실 자체가 좀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당시에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골퍼가 이 사실을 듣고 내 수강생 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봤다. 200만 원 이상 나는 못 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서 일로 구속도 안 되고 벌금만 내면 끝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야, 자, 피해자 50대 여성을 괴롭힌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영상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 가스나 꽃뱀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지인들이 나눈 통화 내용도 들어보시죠. 신아 이게 있잖아. 알고 보니까 완전 꽃뱀인 것이 언니야. 야 언니야 이 완전 꽃뱀인 거 알아? 가시나. 걔가 보니까 주부들 앞에서 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더래.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좀 미친나. 그러고 말았다는데 그래 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는 지가 어떻게 했겠지 그 사람 프로라. 근데 지가 뭔가 돈을 좀 받아내야 될 싶었겠지. 그 다른 증인들도 그 다 있는데 때리 패질 않았는데 완전 정신병자라니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애가 다 있노. 세상에 이건 또 뭐야 또. 그러니까요. 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 주변으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폭행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프로골퍼에게 접근한 꽃뱀이라는 소문이 막 돈 거예요. 피해자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소문 때문에 매우 억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식당 CCTV 영상에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서 스킨십 시도했고 프로골퍼를 유혹하려 했다는 황당한 소문이 계속해서 확산됐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약 3개월 뒤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고소를 했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그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좀 밝히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박 변호사님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상황 같잖아요. 자, 그런데 무려 법정 공방을 2년 가까이 했다고 이걸. 시작은 폭행이었지만 강제추행까지 추가를 했고요. 2년에 걸친 항소심 결정이 났습니다. 2년 걸리는 거는 공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 피고인 이 프로골퍼가 계속 하는 말이 상대 피해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불쾌감보다는 더 적극적인 스킨십을 본인이 유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게 어딜 좋아하는 거야 저게.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러브샷을 권유하면서 신체 접촉을 좀 했다라고 이 피고인 이 프로골퍼가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러브샷을 권한 거는 맞는데 성추행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후에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달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호감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형이 떨어집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는데 왜요? 이유는 뭐냐면 700만 원을 공탁을 했고요. 공탁. 범죄가 전과가 없습니다. 동종범죄 형사처벌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결국은 초범이라 감옥 안 간다. 이게 본인이 큰 소리 쳤는데 그렇게 실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해당 골퍼는 사건 초기 피해자한테 물론 뭐 이런 주장입니다만 나는 초범이라 감옥에 안 간다 큰 소리를 쳤다고 이렇게 제보자께서는 들었다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자, 2년간 뭐 이어진 이 재판 끝에 들으신 것처럼 유죄 판결은 났는데 이 가해자는 감옥에도 하루도 감옥살이도 안 하고 자, 결국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건 제보자 피해자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더 화가 났던 거는 심지어 이 골퍼 지금도 레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보자는 사건 이후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망가졌는데요. 치아도 빠지고 탈모가 생길 정도로 이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면 15년은 더 늙어 보인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 탈모를 겪고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식당에서의 머리는 되게 풍성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정신적으로도 믿었던 지인들까지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니까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또 엄마가 이런 일을 겪는 걸 옆에서 지켜본 딸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사업도 정리했고요. 또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에서도 현재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퍼는 성추행과 폭행을 저질렀지만 실형도 살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레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 두 번째 이어갑니다. 산후도우미가 집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뒤 아이를 돌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업체에 항의를 하자 산후도우미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1월 말에 첫 아이를 출산한 30대 엄마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동네에서 정말 이 산모 잘 돌본다 입소문이 난 산후도우미 분을 딱 소개를 받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틀 만에 싹 정리를 했다. 그냥 뭐 저도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저도 갓난아기 때 이 산후도우미를 썼던 사람 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오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충남에 거주 중인 이 제보자 지난 1월 말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하셨습니다. 출산 전부터 산후도우미를 알아보던 중에 이 지인으로부터 동네에서 아이를 잘 돌보기로 유명하고 예약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산후도우미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 민간업체 소속이었는데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이 수십 개가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서 산후도우미와 일정 조율 끝에 19일에 출근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다음 날에도 산후도우미가 왔고 남편이 교대 근무자이고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못 자서 부부 모두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말을 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잠을 잔 겁니다. 그 이후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남편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산후도우미와 육아에 대한 담소를 나눴고요. 이후 산후도우미는 퇴근을 하셨습니다. 자, 아이를 처음 낳아서 모르는 게 많은 진짜 초보 엄마잖아요. 어머니 같은 산후도우미가 워낙 베테랑이니까 정말 물어보는 것도 다 뭐 그냥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이분이라면 우리 애기 맡겨도 정말 안심이 되겠다 생각하셨죠? 자, 산후도우미가 퇴근한 후 다음 날 새벽 집안에서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흔적 하나가 발견됐더라. 뭐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도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아기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아기가 좀 보채가지고 새벽 1시쯤 돼서야 제가 이제 좀 저녁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주방에 그날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냄비 뚜껑 위에 재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손으로 좀 눌러봤거든요. 그럼 냄새도 맡아보고 있는데 이게 담배 냄새가 나서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있지? 좀 주변을 살펴보다가 남편이 이거 주방 후드 켜고 주방에서 핀 거 아니냐 해서 베이비캠을 돌려보게 된 거예요. 설마 아니 잠깐만 전자담배도 아니고 전담도 아니고 연초담배요? 생담배. 전자담배면 제가 남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일단 어떻게 발견한 거냐면 남편이 야근 5시, 6시 지금 출근을 했고요. 또 이 도우미도 갔고요. 아마 새벽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1시 정도에 밥을 먹기 위해서 김치찌개 끓여놨다가 하니까 김치찌개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김치찌개 뚜껑 위에 저렇게 검은색 재가 있는데 손으로 만져봤대요. 예. 냄새도 맡아보면 알죠. 보니까 이거는 담배재로 보이고 담배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베란다 세탁실에서 필 수도 거기서도 피면 안 되지만 예. 근데 거기에 흔적도 없고 결국 담배 뚜껑 거기만 위에만 담배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지금 담배를 끊은 상황이고요. 그럼 누가 했을까? 혹시 도우미가 이 주방의 후드를 키워놓고 주방에서 피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홈캠을 작동해 본 겁니다. 아이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캠을 돌려보셨어요. 역시나. 자, 그 장면 직접 만나보시기 전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방 후드 켜놓고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주방 후드 아래서 계속 뭔가 머무르더라고요. 가방에서 뭔가 꺼내서 뒤돌고 주방 후드를 3단으로 펴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서 뒤돌아서 뭘 하는 거 보고서는 이거 담배인가 보다. 더 자세하게 돌려다보니까 주방 타일에 희미하게 이렇게 불꽃 같은 게 비쳐가지고 이거 라이터구나. 다른 시간에는 안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딱 스쳐가지고 찾아보니까 더 있었고 설마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그랬을까 싶어서 오전까지 돌려보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데도 그렇게 폈더라고요. 진짜 이 딱 그 홈캠 속 영상이 그러니까 집에서 담배 필 때 안 들키려고 제가 제 친구들이 저렇게 막 한다는 거 후드 아래에서 들었거든. 그 모습을 딱 하고 있어 지금. 누가 봐도 몰래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면은 연기가 그냥 바로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출근 이틀째 날 총 4차례나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그런데 패턴이 다 비슷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흡연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거실에 홈캠이 있다는 사실이 사전에 안내가 됐기 때문에 들키거나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서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고 지금 뭐 딱 꺼낸 것 같은데. 방금 꺼내서 뭔가 이렇게 손 안에 후드 켰어? 넣었고 지금 후드를 켰고요. 지금 주머니에서 뭔가를 또 꺼내죠. 자세를 잠깐만, 잡고. 이 홈캠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불. 지금 자세히 보면 벽에 반사돼서. 불을 붙이는 순간 불꽃이 언뜻 보이기도 하고요. 주방 타일에 아까 불꽃이 잠깐 비쳤었거든요. 그게 담뱃불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담배를 다 핀 후에는 꽁초를 휴지로 감싸서 자기 가방에 다시 넣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산후도우미 심지어 부부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안방 문과 주방 사이가 뭐 대여섯 걸음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범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워낙 조심해서 이렇게 피우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제보자는 냄비 뚜껑 위에서 담뱃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늦게 알아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루 동안 무려 4차례나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연초를 저렇게 피워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은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를 핀 것도 당연히 너무 잘못됐지만 신생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향해서 뭔가 일을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은 채 우유 주고요, 기저귀 갈아주고요, 만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산후도우미가 육아 쪽으로는 전문가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하셨고요. 산후도우미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아이가 거실에 있었는데 아유, 그날 외출하지 말걸, 왜 남편과 함께 외출했을까. 지금 담배 핀 직후인데요. 그렇죠. 손도 안 씻고 아이에게 가는 겁니다, 저렇게. 아,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아유,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터치가 됐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왜 담배를 폈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본인 얘기긴 합니다. 한 예. 달가량 자신의 아들, 손주를 돌봐줬는데 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든 일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 피운 날 그 점심에 약 먹으려고 가방에서 약 꺼내는데 담배 값이 보이니까 순간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뿐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 번 한 게 아니죠. 저도 뭐 정말 어릴 때 담배를 폈었거든요. 지금은 안 피지만. 예. 잘 피는 모습입니다. 저 호두에 가서 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담배 챙겨오는 모습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아주 능숙한 모습이다라고. 근데 본인은 이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돼서 환불 요청했고요. 업체에.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또 업체는 해고 통보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 자진 신고를 했고 또 아이한테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아동 학대로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달가량 손주를 돌봐줬는데 친손주를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서 좀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혹시 이 어르신이 친손주를 돌보실 때도 저렇게 담배를 피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자, 이 사건을 주변에 이 제보자께서 알리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사람들마다 누구 엄마 담배 냄새 혹시 집안에서 안 났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본인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도 솔직히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다들 물어보더라고. 왜 그 냄새를 못 맡았냐고.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날따라 안 났어요. 집에 음식을 해주시니까 음식 냄새도 좀 나고 또 애기 목욕하고 난 이후여서 그런지 뭐 애기 로션 냄새도 나고 해서 냄새가 안 났거든요. 혹시 났으면 바로 물어봤을 텐데 냄새가 안 났어요. 항상 저희한테 뭐 들어가서 쉬어라. 뭐 이럴 때 쉬지 언제 쉬냐 하면서 막 저희 계속 쉬라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유, 정말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산후도우미가 출근한 첫날부터 자꾸 기침을 또 했고 담배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혹시 좀 담배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과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담배 냄새. 산후도우미가 담배를 핀 날은요, 음식을 만들어줘서 음식 냄새도 강하게 풍겼고 그날 아이가 목욕을 해서 로션 냄새도 굉장히 또 강하게 나서 담배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가 계속 쉬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동안 담배 피고 담배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 같다. 이번 일로 배신감 얼마나 크시겠어요. 앞으로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고 부부가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또 민간업체 지원하는 만큼 관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기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좋은 고기를 사들고 온 아들 내외. 뭐 이런 비싼 걸 사왔냐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아들 내외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단단히 화가 난 아내가 남편을 몰아세우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남동생이 최근에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했다면서 누나께서 대신 제보를 주셨는데 자, 올케를 중심으로 이 조카들까지
이 동생, 남동생을 너무 힘들게 해서 걱정이 많으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올케 결혼할 때부터 좀 뭐 쎄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좋지 않았던 거죠. 이 60대 제보자는 일남 이녀 중에 맏딸이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던 건데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요. 이 제보자가 막내 남동생을 엄마처럼 많이 돌봤던 터라 이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올케가 될 사람을 미리 인사를 해서 만났던 겁니다. 제보자는 행여 올케 될 사람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까 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다만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연락이나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예비 올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도 외돌딸 시집 간다고 서운해하세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면 저도 뭐 잘하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올케의 당돌한 대답에 기가 막혔던 제보자는 이 내용을 친정 엄마에게도 말하면서 좀 결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혼전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요.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혼전 임신, 그래서 결혼 진행. 자, 그런데 결혼 후에 이 올케 태도는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시어머니 생신상을 한번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어머니 생일 가면은 뭐 생일상을 못 차리면 내가 용돈을 주든지 자기 엄마도 안 주든지 너 엄마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한 번 뭔가가 틀어지면은 다음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침대 맡아서 귀에 계속 밤새 얘기를 한대요. 시댁에 한번 결혼 초창기에 왔는데 엄마는 아이고 비싼데 이 마루 사왔노 인사 말을 했는데 다음 아침까지 밤새 일하고 있었대요. 살면서 지중에 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살기.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동생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머니께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또 가족 행사도 막 직접 기획을 하면서 장남 역할을 좀 잘 해왔다고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맞이하는 엄마의 첫 생일에 올케가 그냥 어머님한테 전화 한 통만 딸랑 드린 겁니다.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남동생한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남동생은 그 아내가 나도 우리 부모님 따로 생신 안 챙겨드리니까 우리 둘 다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양가 모두 하지 말자. 네, 양가 모두 하지 말자고 아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아니 네가 먼저 장인 장모 생신 챙겨드리면서 며느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 잘 타일렀는데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동생 내외가 처음으로 소고기를 사들고 집에 온 겁니다. 한동안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 어머님, 그러니까 제보자 엄마는 아유 비싼데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이런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나 봐요. 아유, 며느리 웬일이야 약간 속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좋아하는 내색을 하셨는데 올케는 이 말을 듣고 그날 밤새도록 남동생, 그 남편한테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비싼데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냐 계속 따지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그 이후엔 남동생이 혼자 뭐 따로 찾아오거나 선물이나 용돈도 남동생 혼자 챙기는 식으로 문화가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 시어머니가 아우 비싼데 뭐 이런 거 사가 이게 무슨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제사 같은 게 좀 많았는데 10번 뭐 1년에 지내는 제사 한 번도 올케 며느리를 부르거나 뭐 같이 하자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선물이나 뭐 김치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해서 더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점점 왕래가 좀 뜸해지다가 좀 남처럼 지냈는데 2년 전에 남동생이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요. 뇌졸중으로 편마비 증세가 아이고. 왔다고 합니다. 올케하고 두 조카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케가 남동생이 수술을 또 받고 또 재활을 좀 잘해야 될 그 시기에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니, 팔순의 친정어머니 집에 남동생을 보내놓고 자신은 나 몰라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 남편을 그 시어머니한테 보내놓고 이거 어떻게 돌봐요? 그 80이 넘은 노인 어르신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올케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남편은 돌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집에 남편을 보내고 주말이나 연휴 때에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조카들, 그러니까 이 아들
그 자녀들도 한창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빠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릎 수술도 하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8순이 넘은 엄마가 아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거의 1년 가까이 가족들도 못 만나고 시골에 방치됐던 이 남동생이 급성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아이고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어머니만으로는 채울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결국 이렇게 큰일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올케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동생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이제 잘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제보자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끔 남동생을 만나게 되면 남동생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올케에겐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사다 준다. 그 돈 없다. 내 돈 들어간다. 내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보험금이 얼마큼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자 이러겠네. 그래 확인하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 하더래요. 재활을 해야 될 시기에 기구도 사고 해갖고 해야 될 시기에 돈 들어가는 거 안 하고 그래 방치하고 해갖고 지금 더 그 초창기보다 더 못 걷고 있고 우리한테는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서 그 계속 그냥 자기 지주머니 차갖고 갖고 있은 거지. 연합하니까 들킨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아, 형진 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평론가님. 이게 남동생이 결혼 전부터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 이후에 몇 번 옳게 모르게 이거를 담보로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걸 또 들켰어요.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올케가 앞으로 너 보험금에 손대지 마. 보험 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 이렇게 이제 요구해서 바꿨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계약자 누군지 뭐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동생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그리고 보험금이 넉넉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케가 늘 돈이 없다면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이 억대의 보험료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이제 사실이 들통났고 올케는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충격적인 일은 뒤에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최근에 이 제보자가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올케랑 협의 이혼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올케가 딴 주머니 들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카 둘을 데리고 와서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혼하더라도 내가 당신 들여다볼 거고 뭐 빨래며 집안일도 좀 해줄 거다. 보험 청구도 다 해줄 거다. 살살 구슬렸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내와 두 딸이 좋게 얘기하면서 뭐 잘해준다고 하니까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그러겠다라고 이제 수락을 한 겁니다. 이후에 올케는 잘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재산분할 합의서에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에 따르면 이 올케가 이혼하면서 보험 계약자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동생 보험금을 받은 이 딴 주머니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미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주장은 판단력이 좀 흐려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아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협의 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재산 분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남동생이 본인이 가족법적인 이혼, 재산 분할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딴 주머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남편이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남동생이 예. 아마도 뭘 받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예. 이거 법적으로는 들으신 것처럼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한 가게 앞 마당, 시민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불안해. 차, 어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바닥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거 길을 역시 불안하다 했죠.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가 뒤로 넘어가고 천막도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현장인데요. 각자의 휴식을 즐기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라서 황급히 자리를 벗어납니다. 도대체 뭐가 터진 거예요? 다름 아닌 맨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해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강물에 한 여성이 뛰어듭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 어린 딸을 차가운 물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여성 역시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고 맙니다. 밑으로, 이 아찔한 광경을 목격한 관광객들은 곧장 행동에 나서는데요. 먼저 아이에게 달려간 이들, 겉옷을 벗은 뒤에 앞으로 내밉니다. 아이가 옷을 붙잡자 힘을 합쳐 쭉 당기면서 무사히 물 밖으로 일단 아이는 끌어올리는데요. 구했습니다. 이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여성도 함께 힘을 모아서 구조에 성공을 합니다. 아우, 다행이다. 강물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저없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모녀를 구해낸 관광객들. 그야말로 슈퍼 히어로입니다. 다음 이어가시죠. 고된 하루를 마친 부모가 곤히 잠에 빠져 있는데요. 그에 비해 아이는 아직도 힘이 넘치는지 침대에서 꼬물꼬물 불안합니다. 움직입니다. 불안합니다. 베개 위를 넘어가서 발라당 엎어진 아이. 근데 그 앞이 하필 침대 가장자리인 아찔한 상황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 부모의 감이 발동한 건가요? 남성이 벌떡 일어나 재빨리 아이를 붙잡습니다. 잡았다. 네, 잡았습니다. 잡았다. 남성의 아이고. 빠른 대처 덕분에 아이는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아유, 한시도 눈을 뗄 수도 모면했군요. 없는 다행이에요. 모면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이거 진짜 확 제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탁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